희생을 요구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대보궐선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당은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후보 변호사시고 맞잡고 위로 힘차게 들어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진하는 민주당,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저 이현주가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볼 때마다 참 당차다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되신 이현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컷오프 통과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부 13분이었나요? 처음에 신청하신 분이? 그렇죠. 예, 거기에서 8분 됐는데 네. 그 컷오프는 어떤 기준으로 정했나요? 5대5거든요. 예. 그래서 권리당원 투표 50%, 그다음에 중앙위원 투표 50%. 근데 이제 실제로 전당대회 때는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국민 여론조사 30% 네, 그렇게 이렇게 되죠. 뽑는다고 그러네요. 네, 네. 어느 쪽에 가장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뭐 저는 아무래도 권리당원들한테 예. 많이 기대를 하는데 예. 그래도 어느 한 것 하나 소홀히 알 수 없는 예. 네, 그런 그렇죠. 거죠. 예. 왜냐면 또 근데 여론조사는 뭐 그냥 이제 좀 그래도 선방은 하지 않을까, 인지도가 있으니 예. 지명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대의원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대의원들이 더 깊게 또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옛날과 달리 대의원들이 권리당원 중에서도 더 고관여층 이렇게 모여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당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고 더 미래를 내다보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 이렇게 어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되시겠죠. 클라라 님이 이현주 의원님 최고 수석 갑시다. 그렇게 글을 보내주셨는데 만들어 주십시오. 어떤 점을 강조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지금이 비상시국이다. 대한민국으로 보더라도 비상시국.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게 정치가 우리나라가 민주화 이후에 가장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로 보더라도 지금 전환기 속에 있다. 그래서 이제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IT 이런 어떤 발전을 DJ 대통령 이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만들었지만 사실 박근혜 탄핵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그 이후 보면 이렇게 뭔가 우리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걸 뭔가 계속 울고먹는 느낌.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뭔가 치고 올라간 도약해야 하는 시기에 왔어요. 근데 이게 뭔가 시원하게 안 되고 계속 뭔가 이렇게 좀 정체돼 있는 느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새로운 어떤 지도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권이 정말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이제 어떤 청사진 예. 이런 것과 함께 전환기를 만들어야 된다.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저는 지금 외교 안보적으로 상당히 위기다. 대외적으로. 그럼 우리 탓이 아니고 다른 대외적인 상황이 그런 거죠. 이걸 잘 극복하고 어쨌든 우리는 뭐 어쨌든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항상 또 너무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중심을 잡는 그래서 이걸 잘 말하자면 자기 중심을 잘 잡아가면서 조율을 잘 해야 되는 게 지혜로움이 필요하죠.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야당이니까 맨날 그냥 윤석열 정권을 쓰러뜨리면 된다. 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저는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한테 맡겨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판을 이제 넘어서서 다음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자. 그래서 예. 우리가 책임지고 이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희망찬 방향으로 이끌어 가자. 그래서 그것을 해야 하는 그 막중한 임무를 가진 지도부가 이번 지도부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예.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전략적으로 그다음 정책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아주 막강한 전략 자산. 국회 제1당의 최고위원이니까 매우 중요한 자리긴 하지만 지금 이현주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마치 민주당 대표 후보나 또는 대통령 후보로서 이렇게 포부를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럼요.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보다 최고위원이 어떤 분들이 될까 이게 관심이 더 많다고. 아무래도 대표 선거는 이렇게 조금 싱거운 승부가 그러니까요. 될 가능성이 많고. 저는 그 이유가 대표가 누가 될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최고위원 후보에 관심을 갖는 것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들을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가에 유권자나 당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게 지금 200석 이상이 됐으면 진작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하고 거부권도 무력화시키면서 탄핵 바로 가고 그럴 텐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네. 그런 분일까 네. 하는 그런 생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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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말 누가 좀 제대로 싸워줄까 네.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이 기준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 이현주 의원님은 그런 부분에 좀 잘하실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이때까지 쭉 지켜봐 예. 오셨으니까 이제 자리와 책임 그리고 어쨌든 스피커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그냥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현주로서도 상당히 많이 싸워왔는데 이제 국회의원 됐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최고위원이 돼서 그 스피커가 주어지면 예. 훨씬 더 잘 싸울 수 그러니까요. 있죠. 무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좀 네, 네, 네. 제대로 좀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 네, 네, 네.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회가 매우 중요하다. 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계속 지금 국민의힘은 그걸 입법 독재라고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입법 독재라고 하는데요. 뭐가 입법 독재? 아니죠. 이미 국민의힘이 100석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자기 권리를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필리버스터 하셨어요. 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다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충분히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하는데 국민의힘을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수죠. 다수. 그러면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입법 독재는 다수결이 독재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국민의 다수 의사가 마음에 안 든다. 결국에는 자신들이 소수임에도 마음대로 해야 그것이 독재가 아니란 말입니까? 소수 독재보다는 다수 독재가 더 맞는 얘기 아니에요? 독재는 아니죠. 그렇지만 다수결이죠. 다수 의사결정이 민주주의 원리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들의 얘기를 필리버스터 할 때도 들어주고 정말 듣기 싫은 얘기도 듣고 앉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다수결로 하지 소수결로 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 민주주의 원리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이고 지금의 문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집행권이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국회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게 입법 독재가 되려면 적어도 뭐 어떤 입법부 중심의 체제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행정 독재죠, 지금. 오히려. 그죠? 혹시 입법 다수결이죠. 윤석열 탄핵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졌습니까? 아니요, 그건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볼 때는 아마 이제 탄핵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지만 국민들의 여론에서 약간 비슷하게 가거나 반발짝 앞뒤로 이렇게 가야지 이게 성사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국민들의 탄핵 여론이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앞서서 이걸 주장하게 되면 오히려 중도층이나 일부 이제 보수층,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식 갖는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것을 계속 여론을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탄핵 그 청원 그거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윤석열 때문에 못 살겠다 국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압도적으로 탄핵 여론이 안 올라온다고 올라오지 생각하십니까? 않느냐.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대안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성숙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권인데 이 권력의 최고 권력을 무너뜨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너뜨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래서 이 무너뜨린 다음에 이 과도기는 어떻게 할 거고 대선 이후에 그러면 이 대안으로서 이제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집권한다라고 했을 때 이 민주당이 과연 믿을만 하냐 하는 의문이 압도적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지지를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문을 가진 세력들이 이제 중간 세력 또는 보수의 일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탄핵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한 50, 60% 이렇게 이상 간다고 해도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이제 야,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그냥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전체 국민들의 한 30, 40%는 되겠지만 그렇죠. 그게 아직까지 5, 60, 70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민주당이 그냥 해라가 제가 볼 때 70은 좀 무리고 한 50 이상, 60 정도 가까이 가야 이게 아마 될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대안에 대한 불신이. 두 번째는 민주당에 어떤 대한 이유가? 불안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제 불안정성을 또 싫어하는 국민들의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국민들 중에서 나라가 불안정해진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 탄핵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봤더니 별게 없더라 하는 거. 과거에 이게 이 두 번째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했던데 그때 해봤더니 그때 기대했던 것 같은 세상이 안 오더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싫고 정권도 싫고 막 하지만 그래서 내가 비판도 하고 내가 표 찍을 때는 심판표를 찍는다. 근데 굳이 내가 내 생업을 팽개치고 광화문까지 나가서 윤석열 나가라고 외치고 내가 막 거기 몰두하는 것은 그건 내가 굳이 그렇게는 안 할란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이제 그분들한테 야, 이제 어쨌든 두 번째지만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아.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제 탄핵 전국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탄핵으로 가려면 최종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발의하고 통과하고 또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인용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이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특검이 필요한데 일단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 뭐 바로 거부권 행사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탄핵 가지고 청문회를 하거나 또 뭐 관련돼서 입법 청문회를 한다고 한들 과연 얼마나 밝힐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지난번 탄핵 같은 경우는 수사를 통해서 풀었지 않습니까? 특검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서 탄핵 전에 이미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어떤 헌법을 위반한 사례들 그리고 수사를 갔을 때 뭐 몇 년형 또는 이제 얼만큼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최소한 유죄는 나오겠구나 하는 그런 게 확실한 게 있었단 말이죠. 뭐 압수수색이 이미 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특검도 아직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 수사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 공수처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이제 수사 결과로 나오는 게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수사 결과로 유죄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뭐 확실하죠, 거의.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그때 상황을 제가 경험한 사람을 저는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은 박근혜 탄핵 때 그래도 그 탄핵 상황을 지켜본 사람 중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국회 안에서 또는 정치권 근저에서라도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 탄핵 과정에서 또 그 수사 과정에서 특검 과정에서 또 탄핵 이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무엇이 아쉬운 부분이고 무엇이 그래도 잘된 부분이고 어떤 것들을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고 이런 게 쭉 있거든요. 그죠? 우리 국가라는 것을 봤을 때 이런 거를 정말 절실하게 지켜보면서 느껴왔던 사람들이 지도부에 가야 그래야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우리의 과오를. 이 의원님은 박근혜 탄핵 때 어떤 일을 하셨죠? 저는 그때 탄핵에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탄핵 토론회를 제가 제일 처음 열었죠.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제일 처음 제가 탄핵 토론회를 열었고요. 아마 바깥에서 정치권 외곽이지만 그래도 이제 자치단체장으로서 탄핵을 가장 대외적으로 대중들한테 외친 분이 이재명 대표실 거예요. 성남시장으로서. 근데 저는 국회 안에서 가장 먼저 토론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헌법적 관점에서 그때는 국정농단 수사가 특검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탄핵의 어떤 요건이 되냐 안 되냐, 그럼 어떤 게 더 있어야 이게 탄핵 요건이 되냐 하는 것들을 전문가들, 그러니까 헌법학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그 자리를 제가 처음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이 이제 토대가 돼서 사실은 탄핵 이제 그 과정까지 간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탄핵에 찬성을 했죠. 찬성을 하고 이렇게 쭉 지켜보는데 아쉬운 부분들도 몇 가지 있고요. 또 탄핵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수사가 어떻게 공개가 되고 또 이게 언론 플레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걸 쭉 지켜봤는데 탄핵에 또 잘 된 것도 있지만 한편 또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 하면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 탄핵 과정에서 또 광화문에서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외친 것들, 개혁에 대한, 국가개혁에 대한 비전들, 그다음에 이 나라가 정말 더 발전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꿈꾸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발전에 대한, 또 경제에 대한 것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녹아들어 있었는데 그게 아쉽게도 탄핵 이후에 새로운 정권에 이게 이상하게 이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같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때는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수사가 먼저 있어서 다행히 이게 탄핵이 쉽게 됐다는 게 하나 있지만 또 하나가 다른 점이 보수층 안에서의 균열이 심각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균열이 자기들 내부의 권력투쟁도 있지만 실은 이 안에서 건강한 보수 세력들 내부에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바른정당이다 또는 이제 중도층에서 국민의당이다, 이 위에 정치인들이 아니라 그 밑에 그들이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정치를 꿈꾸는 국민들. 그런데 이런 국민들의 어떤 바람이 새롭게 정권을 창출하고 그 정권 교체 이후에 정권이 출범하면서 이게 단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대한 국가개혁의 어떤 과제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죠? 예, 뭐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게 실천이 잘 안 됐죠. 그냥 정권 교체만 된 것 같은 상황이 온 거예요. 사실 굉장히 큰 이변이었고 체제 변혁기였는데 우리가 그 변혁기를 87년처럼 큰 어떤 국가적 전환점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중도층이나 보수층 중에서 건강한 세력들을 잘 결집시켜서 물론 경쟁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새로운 어떤 정치의 어떤 아젠다들을 생산해내면서 우리나라 보수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는데 예. 그들을 국가 개혁을 하는데 사실은 좀 연대하면서 갔으면 좋았을 것이다. 네. 정치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정책적으로는, 그죠? 근데 그게 실패를 하고 그들은 따로 이렇게 보수층 안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냥 정치적으로 실패해버렸죠. 이제 그 기억들이 보수층 안에서의 논쟁을 막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렇게 했더니 그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중도층이나 또 다른 정치 진보층이나 민주당으로부터 어떤 동지로서 연대 의식을 갖기는커녕 보니까 오히려 보수층으로부터 왕따당하고 정치적으로 사망하는 결과가 됐다. 이렇게 어떤 게 남으면서 사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문제가 있고 시대를 바꾸자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이분들이 동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런 것이죠.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 이제 최혜병 특검도 통과를 시켜야 다시 또 통과를 시켜야 되고 이제 김건희 특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뭘 밝혀내야 탄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이름이 나오면서 이게 결국은 김건희 작품인가? 김건희가 뒤에서 이렇게 한 건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종호 씨의 어떤 얘기를 보면 VIP가 등장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VIP는 실은 김건희다. 예. 그죠? 김건희 여사다. 저는 이제 처음에 녹취 나왔을 때도 제가 이거 김건희 여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맥락으로 봤을 때. 결국 지금은 이제 그렇게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김건희 여사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죠. 본인이 그 주가 조작에 아직 그게 지금 수사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태, 소환도 안 된 상태인데 사실 이 2차 주가 조작에서 23억 가까이 이익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주포가 바로 이종호 씨잖아요. 그러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1차 주가 조작, 그러니까 한 몇천만 원 손해봤죠. 그죠? 그걸 가지고 몇천만 원 손해봤는데 무슨 주가 조작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2차 주가 조작에서 23억 가까이 이득을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도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알고 그랬겠죠. 그러면 23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만약에 수사에 진행되게 되면 이게 지금 최소한 방조범. 왜냐하면 이 전주였으니까요. 그죠? 그럼 알고 돈을 댔다라고 하면 이건 방조가 되는 것이고 그게 처음부터 알고 같이 했다 이렇게 되면 모의를 같이 했다 하면 공동정범 굉장히 큽니다. 주가 조작 범죄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진술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녹취를 보면 자신만만해 이 사람은.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 이 사람이 단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뭔가를 한 게 의심되는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종호라는 사람이 희한하게도 군의 인사의 절차와 군의 인사에 대한 전망까지 다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예측을. 그래서 해병대의 쓰리스타로서 이 임성근 사단장이 지금 지목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타 자리를 신설한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 발표한다. 내년 봄이라 그러면 초라. 그럼 그게 근데 올해 발표가 났어요. 그죠?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작년에 알고 있었냐.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국가기밀, 이건 기밀이에요. 그죠? 이 정도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나 적어도 국방부 장관 정도 돼야 이걸 알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관 정도도 알 수는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국정농단이에요. 이것도 국정농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이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 미리 알고 이것을 관여할 수 있느냐. 이 사람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국정농단이고 이것을 그럼 가능케 하는 그 구조는 뭐냐. 이 김건희 여사의 이해관계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국정농단의 어떤 카테고리, 연결고리 다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사실은 물증만 나오면 되는 것. 또는 이 사람의 확실한
진술이나 아니면 정황 증거가 혹시 이제 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예. 볼 때. 또 이거 말고요. 이 이종호라는 사람이 그럼 이것만 얘기를 했냐?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들은 얘기지만 이 녹취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쭉 다른 게 있는데 거기에 국정농단의 정황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이 사람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사람을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었으며 어떤 루트로 그런 권력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느냐, 그죠? 예. 그것을 수사를 하다 보면 누군가가 나오겠죠. 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다고 국민들이 믿어주겠습니까만은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 행정관, 김건희 모시는 행정관이 최재형 목사한테 명품백 받은 거 그때 바로 돌려주라고 그랬는데 자신이 깜빡 잊어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국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겁나는 거죠. 겁나니까. 네, 저는 이게 그 거짓말이죠. 이건 명백하게. 예.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때 돌려주라 했는데 그때 깜빡했네 라고 바로 그때 생각나지. 그때는 생각이 안 나던 사안이 뭐 한 거의 1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생각납니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사 기법에서 보면 사건의 초동 수사에서 아무런 진술이 없다가 계속 수사가 진전돼서 굉장히 깊이 수사가 진행된 끄트머리 가서 갑자기 무슨 그때 생각났어 하고 얘기하는 것은 앞에 방어를 하던 과정에서 이 진술이 꼭 필요하구나 해서 방어 전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10중 8구 거짓말이다. 이게 수사 기법에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건 거짓말이다 확실하게. 그런데 그럼 왜 이 거짓말을 했냐? 겁나죠? 이게 이제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수사를 하고 진술을 하고 뭔가 이제 증거들이 수집되기 시작하면 이 백의 명품백에 대해서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될 겁니다. 어차피 지금 권익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뇌물이냐 여부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뇌물에서 대가성 여부 아닙니까? 그 대가성은 제가 보니까 정황상 대가성으로 인정될 만한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초대한 거, 뭐 어디에 영향력을 미친 거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뇌물에 대해서 이게 뇌물이 안 되려면 받자마자 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사는 받자마자 돌려주라고 했는데 이 비서가 깜빡이 잊고 안 했다. 그럼 여사한테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구성을 해서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수사를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반대 증거들을 남겨놓는 중이다. 예. 그래서 변호사 조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말씀 차분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로 다시 이제 새로운 민주당이 꾸려질 텐데 최고위원 구성이 네. 이른바 친명,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다 꾸려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그 내부에서 반대 의견도 제시하고 그러는 분들이 포함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꼭 다 친명해야 되는데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예전처럼 막 이렇게 너무 대놓고 이렇게 계파 싸움에 몰두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이건 또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친명이 아닌 분들조차도 친명을 자처하세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친명을 자처하세요. 이제 저처럼 저는 사실은 다른 어떤 다른 계보가 전혀 당내 없고 이재명 대표하고 인연밖에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다른 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현주가 그 친명이 아니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하고 같이 뭔가 행보를 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막 옆에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막 지나치게 추앙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진짜 대표를 위하는 길은 제가 제 영역을 만들어서 대표가 갖고 있지 않은 지지층을 제가 가지고 그 지지층을 보태주는 것. 그죠? 이현주를 좋아하고 이현주를 믿는 사람들이 이현주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야지 믿을만 하구나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위상이 제 스스로 될 때 대표한테 보탬이 되는 거지. 제가 오히려 대표님한테 막 짐이 돼가지고 저 최고위원 되고 싶은데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예. 계속 사진 찍고 손잡고 막 안기고 그거는 최고위원으로서의 위상은 아니다. 최고위원은 대표님의 조력자, 대표님의 조언자, 그리고 대표님하고 같이 어떤 동지적 관계에서 상당한 자기의 또 정치 역량을 가지고 대표님이 지금 사법 탄압 때문에 정신이 없고 어려울 때 든든한 힘도 돼주고 또 자신이 못하는 것들을 대신 가서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리더십이 저는 있어야 된다.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전략적 마인드와 정치적 내공이 없는 사람이 지금 이 비상시국에 최고위원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같은 친명을 표방하시는 분이 많지만 무엇이 진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더 나아가서 사실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예. 당을 위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개인을 추앙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과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을 진짜 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쟁쟁한 사람들이 딱 앉아 있어야 예. 화면만 딱 보고도 야,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경쟁자가 없어갖고 그게 사실은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죠? 우리 확장성이 좀 줄어들잖아요. 알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보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쫙 앉아서 큰 힘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나중에 최고위원 되셔가지고도 우리 정어리 TV 자주 나와주세요. 예, 그럼요. 저는 제가 또 제가 공약도 했습니다. 뉴미디어와 소통을 잘하는 우리 당원들하고. 달콤새코님 역시 네. 똑띠 이현주. 신명철님 투사 이현주 의원님 최고위 예선 통과 축하드립니다. 최고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응원합니다. 황금박지님 이현주 의원님 전투력과 전략가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머니어님, 야무진 이현주님 화이팅! 조사루스님 안녕하세요. 이현주 의원님 언제나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250만 당원 믿고 당차고 힘있게 싸워주세요. 슈퍼챗도 함께 보내주셨고요. 신명철님 심야 토론 등 각 토론에서 투사의 모습 너무 좋아.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다 소개하면 이현주 의원님 발언한 것보다 더 길어질 것 같은데요.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더우니까 네. 또 이렇게 사람 만나러 다닐 일 많으실 텐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좋은 네. 성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렬하게 또 지지해 주시고 예. 또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죠? 주말에 토일 이렇게 돌고 그때마다 까잖아요. 예.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 또 각 지역에 갈 때 이렇게 그 순서 됐을 때 예. 각 지역에 우리 지인들한테 밥가리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죠? 네.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만나보는 순서 오늘 첫 번째로 이현주 후보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섭외가 되는 대로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현주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